1973년 거제도 옥포조선소가 기공된 이후 정확히 30년 뒤 2003년 한국의 조선업은 선박 수주량과 건조량 부문에서 부동의 1위였던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조선업은 워낙에 거대한 선박을 건조해야 하기 때문에 전후방 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의 조선업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고 잠시 중국의 1위를 내주기는 했으나 LNG선을 중심으로 다시 1위 탈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때 전 세계 해양에 떠다니는 선박의 절반 이상을 건조했던 일본을 따돌렸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일본의 조선업이 망한 계기는 스스로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일본의 조선업이 망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일이 있습니다. 약 10년 전 일인데요. 일본이 건조한 초대형 선박이 절반으로 쪼개진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본문으로 바로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컨테이너 4,382개를 싣고 사우디로 향하던 8000TEU급 MOL 컴포트 선장은 인도양을 지나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을 듣고는 급히 선박을 멈춰 세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박청 중앙이 나무 쪼개지듯 절반으로 쩍하고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행히 인근을 지나던 독일 컨테이너선이 구조 요청을 받고 선원을 구조했지만 1,000억 원에 달하는 선박 그리고 컨테이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예인선 4대를 투입해 컨테이너 절반을 구해내기는 했지만 선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절반으로 쩍하고 갈라진 선박은 그 가격만 1,000억이 넘었는데 그대로 바다로 침몰됐죠. 한때 세계에서 배를 가장 잘 만든다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건조한 이 선박은 역사상 최악의 선박 사고로 기록됐고 조사 결과 자매 선박 6척 중 5척에서 선체 중앙부 손상이 발견됐습니다. 자칫 동일한 사고가 연속적으로 5번 더 일어날 뻔했던 겁니다. 선박의 중앙이 쪼개져 침몰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MOL 컴포트 사고는 기술력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였지만 한때 일본은 선박을 동원해 야비한 수법으로 한국 영토를 침범했다가 1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 땅 독도에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옛 어른들은 언제 나라가 위태로울 때 관군이 나라를 지킨 적이 있었나 의병이 지켰지 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거짓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유사 이래로 한반도에서는 외적이 침입할 때마다 의병이 일어나 활약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몽골, 일본 등으로부터 침입당할 때마다 의병을 일으켜 그들에 대항하며 자주성이 강한 국민성이 생겨났는데 이러한 국민성 덕분에 그 어떤 침략자들로부터 완전히 정복당하거나 완전히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구한말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멀리 찾을 것도 없습니다. 일본이 군침 흘리는 독도의 경우도 의병이 지켜냈으니까요. 일본의 야비함이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의문스러운 구석이 있는데 대륙 진출의 야욕을 가진 일본에게 전쟁 후 기아와 가난에 허덕이던 나라는 가장 쉬운 상대입니다. 한국인데요. 한국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으나 아직까지 영토 곳곳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던 때 일본은 함선을 이끌고 호시탐탐 독도를 노렸습니다. 진주대첩, 행주대첩과 더불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거둔 한산도 대첩은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로 전 세계 해전사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며 매년 통영에서는 화려한 축제가 열립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민간 의병들이 외로이 일본 군함들과 항공기의 독도 침공을 물리친 1954년 11월 21일 독도 대첩에 대해서는 그 실체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독도 대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물도 나오지 않고 1년 중 절반을 그늘에서 살아야 하는 그곳에서 장장 3년 8개월에 걸쳐 일본과 치열한 전쟁을 벌인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 40여 명이 치른 독도 대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1952년 7월 한 젊은 남성이 터벅터벅 자신의 고향인 울릉도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했던 한국전쟁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그는 더 이상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해 육군병원에서 생활하다 명예제대를 한 후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했죠. 바로 홍순칠입니다. 울릉도에서 요양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가 경찰서를 찾았다 뜻밖의 사태를 목격합니다. 경찰서 마당 한쪽에 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마라는 나무 간판이 놓여 있었는데 그 순간 그는 머리가 띵해지며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외놈들이 자꾸 독도를 침범한다고 귀에 인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장에게 들어보니 그간 독도로 출하를 떠난 울릉도 어민들이 독도에 일본이 자국 영토를 표기한 것이 발견돼 대응 조치로 한국 울릉군 독도란 팻말을 꽂았는데 일본이 자꾸 일본 팻말로 바꾸더라는 겁니다. 근래 들어서는 미역을 따는 어부들까지 일본의 위협을 받고 있어 여간 걱정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전쟁도 끝나지 않은 틈을 타 독도를 야금야금 침범하는 일본의 소행에 분노가 끓어오른 그는 즉각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 독도는 우리 생활터전이니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즉각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돌아온 젊은이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0여 명으로 구성된 독도 의용수비대가 창설됩니다. 그리고 1953년 4월 20일 드디어 울릉도를 떠난 의용군 40여 명은 독도에 입도하게 됩니다. 입도 한 달 뒤 일본이 또 침략을 시작합니다. 안개가 약간 깔린 5월 23일 서도 전방 150m 지점에 약 1000톤급으로 추산되는 하얀색 일본 경비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를 발견한 대원들은 즉각 전투태세를 취하고 M1 소총으로 공포탄 3발을 발포합니다. 의용수비대와 일본이 최초로 대치한 것인데 이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주 일본 한국 대표부는 무장한 일본 선박 한 척이 독도 주변으로 침입해 2시간 체류하다가 퇴거한 불법적인 행동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일본에 강경하게 항의했고, 일본 외무성은 순시선 지가루오는 이전 일본 정부가 설치한 국도 표지가 제거되고 대신 암석계단 정면에 백색으로 한국 문자와 한국 국기를 대표하는 그림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 관측되었다고 썼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백색으로 쓴 한국 문자는 의용수비대가 독도 바위에 새겨둔 글자를 말합니다. 수비대를 조직한 홍순칠 대장은 그냥 우리 땅이라고만 우길 것이 아니라 일본이 바꿔치기 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독도의 큰 바위 하나에 한국령을 새기기로 결심합니다. 독도의 동도에 위치한 독도경비대 건물 옆에 있는 바위에 새겨진 이 글자는 홍순칠 대장이 이북 출신 서해가 한진호에게 부탁해서 만들었는데, 대원들이 며칠에 걸쳐 바위를 정으로 쪼개고 금광석 숫돌로 갈아 넣으면 그가 와서 손질한 후 초안을 잡고 하나씩 새겨 넣었습니다. 이는 누가 지울 수도 뽑아낼 수도 없어 상징적인 문구가 되었는데요. 제1차 침입으로부터 일본 순시선이 이걸 본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후로 약 1년 6개월 동안 총 5차례 추가 침입이 있었는데 모두 1954년에 발생했습니다. 이를 연대별로 정리하자면 1954년 5월 28일 새벽 3시경 450톤의 일본 선박 다이센호가 독도에 정박해 하선하려는 것을 수비대 4명이 즉시 퇴각시켰습니다. 무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달 뒤 7월 28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나가라와 그주류호가 독도를 침범하자 6명의 수비대원이 즉시 전투태세를 취하며 퇴각을 요청하자 상륙을 포기하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한 달 뒤 8월 23일 오전 8시 해상보안청 소속 경비정 PS9 오키오가 300m 지점까지 도발해오자 기관총 600발을 발사했고, 후미 쪽에 몇 발을 맞은 경비정은 곧장 도망쳤습니다. 제4차 침입에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전투가 가능한 경비정을 투입시켰으며 수비대는 기관총을 사용해 이를 저지했죠. 그동안 퇴각 요청이나 말로 타이르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제 조금씩 무기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월 2일 일본은 순시선 오키와 나가라호를 독도로 보냈는데 이때 수비대는 목대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즉 나무로 만든 가짜 대포인데요. 당시 수비대는 실탄 없이 적을 위협하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가짜 대포를 생각해냈습니다. 대원들은 누군가 떠올린 이 계획에 적극 찬성 의사를 보였고 즉각 가짜 대포 제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포구 직경 20cm, 포신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대포를 만들어 포진지에 설치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이전처럼 독도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 멀리서 배회하다 돌아갔는데 목대포의 위력이었습니다. 대원들은 목대포를 포진지에 세워둔 후 포구를 바다쪽으로 향하게 했는데, 당시 일본의 월간지 킹은 일본 경비정이 독도 근해에서 섬에 주둔 중인 일단의 무장기한으로부터 포격을 당했다고 썼습니다. 가짜 대포였으나 일본의 눈에는 거대한 포로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월 21일이 됩니다. 일본은 아침 일찍 순시선 3척을 독도로 출정시켰는데 수비대가 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3척의 순시선이 독도를 포위하며 달려오고 있었는데 비상사태를 직감한 수비대는 즉각 전투태세를 갖췄죠. 그리고 500m쯤 접근해오자 일제히 일본 선박을 향해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에 박격포 한 발이 PS9함의 명중에 뱃머리에서 일본군 몇 명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공격을 받은 선박은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하며 구조 요청을 했고 먹구름 같은 연기를 뿜어내며 동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당시 일본 외무성은 즉각 항의각서를 보냈고 주일 한국 대표부 역시 한국의 관리들은 어떤 위협이나 침입으로부터 독도를 보호해야 할 자기들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고사격이었을 뿐이라고 맞섰죠. 당시 일본 NHK 방송은 이를 긴급보도로 다루면서 다케시마에서 한국 경비대의 발포로 해안보안청 소속 병사 16명이 사상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도를 빼앗아 자신들의 땅으로 귀속시키려던 일본은 독도용 수비대를 맞아 가늠자 없는 박격포, 기관총 2정과 소총 10정에 처절히 당한 후 발 한 번 딛지 못하고 일본으로 도망치듯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독도 대첩 이후로 일본이 다시는 독도를 불법으로 침입하지 못하게 됐죠. 이에 한국에서는 10월 25일 독도의 날과는 별개로 11월 21일을 독도 대첩일로 지정해 대전 현충원에서 추모식을 열고 희생된 대원들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사실 독도 의용수비대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가볍지 않습니다. 원래 일본은 한국의 전쟁이 끝나기 전에 독도를 침입해 독도를 시료지배할 계획으로 부단히 독도를 침범했었습니다만 독도 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주둔하며 자신들을 막고 강하게 반발하자 실효적 지배 전략을 포기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도 의용수비대가 없었다면 지금 독도는 일본 손에 넘어가 우리가 돌려달라고 떼를 써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독도 대첩 68주년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대전 현충원에서 독도 대첩 추모식을 갖습니다. 내일뿐 아니라 매년 11월 21일 독도 대첩일에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준 독도 의용수비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어떨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